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컨버그의 새로운 책입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1장입니다. 내적 정신구조의 개념 중에서 한 파트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정체성 혼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버그 이전에는 신경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임상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정신분석이요. 근데 이제 컨버그가 이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 좀 더 전 언어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이해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붙들고 임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실험하다가 이렇게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내면 역동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게 되었지요. 자,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환자들은요, 전형적으로 정체성 혼돈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 혼돈은요, 자기와 중요한 타자들에 대한 개념이 빈약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요. 자기하고 다른 중요한 타자, 엄마겠지요. 타인에 대한 그 개념도 굉장히 빈약해서 모호합니다. 모순적이고 모호하고 이 두 개념이 잘 통합되어져 있지 않아서 정체성 혼돈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환자 자신에 대한 어떤 만성적인 공허함을 호소를 하고요, 또 모순적인 자기 지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순적으로 지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순적으로 조금은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중인격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아주 피상적입니다. 그 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활기가 없고요. 황폐한 지각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관계의 깊이가 질이 아주 얕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 이 내담자 자신이요,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서술할 때 뭔가 좀 괴상하고 모순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조금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좀 희화화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말하는 그 모습들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접촉이 안 되어집니다. 모호한 개념으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타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경계선 환자들이 갖는 이 대상관계의 질적 내용이 참 안 좋습니다. 이 질적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보통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따스함, 그 다음에 헌신이라든지 관심, 이런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적절성,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관계의 깊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능력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가장 친밀하게 관계하는 사람들과 맺는 장기적인 오래된 관계에서 이 오래된 관계를 오래 이렇게 끌고 가지도 못할 뿐더러요, 이 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점증적인 왜곡, 그 사람을 왜곡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대로 현실 검증을 할 수 있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좀 왜곡된 그런 것들을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타인의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야 되죠. 이 공감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생한 관계하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환자들의 대인 관계는 보면요, 혼란스럽고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하고 관계 맺는 거 불편해서 내담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그 주호소 문제를 호소할 때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혼란스럽고 모순적이고 이런 거 공감하지 못하고 뭔가 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상담가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대조적으로요, 우리 신경증적 성격 구조를 지닌 환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상관계가 아주 튼튼하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견고한 자아감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또 타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 잘 분화되어 있고 또 통합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라든지 타인에 대해서 개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또 신경증 환자는 전체 대상관계에 대한 능력도 갖고 있고요, 자신 안에 어떤 모순적인 측면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증 구조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면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 대상관계에서 어떤 통합되어져 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렇게 희박하다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건지 타인이 말하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 모호하다는 거, 우리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유를 보이는지,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분들은 오이디푸스기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아닙니다. 전 오이디푸스기, 구강기, 항문기에 문제가 생긴 분들입니다. 대상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자아는, 어린아이들은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두 가지 과제를 갖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초기 자아는 자기 표상과 자기 표상을 대상 표상으로부터 분화시켜야 합니다. 자기 표상은 자기에 대한 표상이고 대상 표상은 나에게 중요한 사랑을 가져다준 엄마나 그런 엄마에 대한, 흔히들 말하면 우리 엄마에 대한 표상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표상을 대상 표상으로부터 분화시켜야지만이 됩니다. 요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비도적 특성으로 구성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있죠. 그 다음에 공격적 특성으로 구성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있는데 요걸 통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애정이 넘치는 자기 표상, 사랑받는 나의 표상, 그 다음에 나에게 사랑을 주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대상 표상이 같이 짝을 이루지요. 그에 반면에 나의 어떤 것들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나에 대한 어떤 자기 표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혼내키고 화를 내게 만드는 나쁜 엄마 표상, 대상 표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 이거를 통합해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 첫 번째 과제는요. 부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을, 대상 표상과 그 자기 표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분화시켜내는 겁니다. 요 첫 번째 과제는 이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1차적 자율성의 장치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성취됩니다.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싫어 이러면서 1차적인 자율성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 구조를 지닌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자아 경계를 확립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의 분화가 일어나와서 이렇게 자기와 타인을 분화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 요거 어느 정도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라고 했지요. 근데 경계선 환자들에게서 이제 두 번째 과제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과 나쁨을 통합해내는 능력이지요. 요 대상 항상성이거든요. 우리가 엄마에 대한 대상 항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좌절되는 순간에도 엄마에 대한 좋은 표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항상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좌절된 순간에 좋은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엄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그 표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쁨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건데 요 대상 항상성을 확립하는데 이분들이 실패를 하신 분입니다. 전 어느기에 좋음과 나쁨을 통합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면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성기적, 전 오이디푸스적 공격성이 너무 병리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과제는 리비도적 욕동의 파생물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정서의 영향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확립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이렇게 통합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상반되는 자기 표상, 나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반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통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개념의 통합이 안 되어지고요. 대상 항상성, 엄마에 대한 좋음과 나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대상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전체 대상관계를 확립하는 일에 장애를 겪는 겁니다. 좋음도 나쁜데 나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내는데 장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쁨에 대한 거 이렇게 무의식에 깊이 묻어두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게 투사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격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 통합을 해낼 수가 없어서 병리로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전 어느 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통합된 자기 개념과 이에 관련된 통합된 자기 개념과 관련된 어떤 통합된 대상 표상을 이게 연합해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게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아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통합된 좋음과 나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통합된 대상 표상, 좋음과 나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엄마에 대한 대상 표상도 이게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도 있죠. 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점도 있고 나를 사랑할 만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에게는 또 못된 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체적인 게 이루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잖아요. 좋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표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탄력성 있게 이렇게 통합이 되어져야지만이 건강하고 탄력성 있는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요게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정된 자아 정체성은요, 다시금 자아의 안정성과 통합성 그리고 탄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어떤 초자아 기능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초자아가 튼튼해지는 거죠. 좋은 대상표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대상표상을 통해서 건강한 초자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 공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구강기 때 공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좋은과 나쁨을 통합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게 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초자아 발달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이 초자아 발달이 건강하게 안 되면 도덕성과 양심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데 이런 나쁜 요인으로 영향으로 끼칠 수 있다는 거 오늘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